한나라의 왕과 그의 아들이 전쟁을 벌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권력 다툼, 조사이의 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새로운 왕조 조선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고 왕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죠. 여기에 왕자들까지 가세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터에서 맞붙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 사건을 통해 정도전 세력을 제거했고 마침내 왕위에까지 올랐죠. 1400년 이방원은 형인 정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태종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들의 성공이 아버지 이성계에겐 큰 상처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 방석이 죽임을 당했고 사랑하는 부인 신덕왕후마저 잃었으니까요. 결국 이성계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고향 함흥으로 떠납니다. 처음엔 이방원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이성계의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변부사 조사이라는 인물이 이성계에게 접근한 것이죠. 태상왕 전하, 이제는 저희가 나서서 방언을 몰아내고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조사이는 1393년에 형조일왕으로 관직을 시작해 순군과 첨절제사를 거쳐 안변부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1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에게 밀려 관직을 잃고 연금 상태에 처했죠. 그러다 뜻밖에도 이방원이 이성계의 뜻을 존중한다며 동북면으로 보내주었고 이것이 오히려 반란의 기회가 됐습니다. 신덕왕후의 친척이었던 조사이는 함경도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성계를 따르던 이들이 많았고 여진족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었죠. 1402년 이성계는 마침내 조사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이방원은 함흥에 있는 아버지를 회유하기 위해 박순과 송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반란군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죠. 특히 박순의 죽음은 안타까웠는데요. 이성계는 옛 정을 생각해 박순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 거병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조사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용은강을 건너갔으면 살려주고 건너지 못했으면 죽여라 라는 애매한 명령을 내렸고 불운하게도 박순은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반란군의 기세는 놀라웠습니다. 이천우가 이끄는 관군을 격파했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7,000명까지 불어났죠. 여진족까지 합류하면 1만 명이 넘을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란군이 태상왕 이성계의 깃발을 들고 싸웠다는 점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의 이름 앞에서 관군들은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이방원이 직접 전장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막강한 관군의 화력과 지역별 포위 작전 그리고 교묘한 회유체까지 이런 전략들 앞에 반란군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청천강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특히 11월 27일 반란군의 포로로 잡혔던 김천우라는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영무 대감이 동북면으로 향했고 이천우와 이빈, 김영렬, 최운의 대감들이 맹주에 이르렀으며 황주와 봉주 사이에 4만여 군사가 있다 라며 반란군의 사기를 꺾어버렸죠. 여기에 조아라는 병사가 탈영하면서 불을 지르자 반란군은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조사이는 결국 아들 조홍과 함께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반란의 시작지였던 안변대 도호부는 안변현으로 강등당했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방원의 수상한 동선 때문인데요. 반란이 일어나고 5일간 군사 대응을 하지 않던 이방원이 갑자기 11월 21일 직접 출병합니다. 하루 만에 원중포에 도착한 그는 4일 만에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반란군이 저절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더 흥미로운 것은 11월 8일 이방원이 이성계의 위치를 알린 회양부사 김정준에게 말 한 피를 상으로 내렸다는 기록입니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방원이 원중포에서 이성계를 기습 체포했고 이 소식이 반란군에게 전해지면서 와해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죠. 당시 70대를 앞둔 이성계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1차 왕자의 난 때도 병으로 누워있던 그가 4년이 지난 후에는 더욱 쇠약해졌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반란이 진압된 후 이성계는 평양에서 아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창업 군주의 이런 말로는 실로 비극적이었죠. 결국 이성계는 마지못해 개경으로 돌아왔고 이방원은 직접 교회로 나가 맞이했습니다. 연려실기술과 같은 야사에서는 이성계의 환궁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돌다리 부근에서 이방원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급히 몸을 피한 이방원을 벗어난 화살이 정자의 나무기둥에 꽂혔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그 다리를 살이 꽂힌 곳이라는 뜻의 살고지 다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또 환궁 잔치 자리에서는 소매 안에 철퇴를 감추고 이방원의 목숨을 노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화들은 후대의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 관계를 더 극적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야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이의 난은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지만 조선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여진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이 뼈아팠죠.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여진족들이 대부분 이성계를 따라 반란에 가담했다가 진압된 후 아예 등을 돌려 명나라 쪽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후 조선에 대한 조공을 거부하고 명나라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고 이는 조선 초 여러 차례의 여진족 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후 조용히 궁궐에서 지내다 1408년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방의 장수에서 시작해 한 왕조를 세웠지만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죠. 이방원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조사이의 난은 단순한 반란이 아닌 부자 간의 처절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방원은 왕권을 완전히 장악했지만 조선은 여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대가를 치러야 했죠. 결국 이 비극적인 부자 전쟁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초기 가장 비극적인 외척 제거 사건 중 하나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두 형제의 삶은 그들이 패자였기에 오히려 더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특히 이들의 이야기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왕의 처남이면서도 그런 최후를 맞이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죠. 왕의 처남이었지만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조선 초기 권력 구조의 변화와 왕권 강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흥망성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무구와 민무질이 태어난 집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할아버지는 고려 말의 유력 가문 출신인 민변이었고 아버지는 민제였습니다. 민제는 1339년에 태어나 1408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여흥 민씨 가문을 고려 말 최고의 세족 중 하나로 만든 인물이었죠. 당시 여흥 민씨는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명문가였고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민무구는 이런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민무질은 그의 동생이었죠.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무예에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후일 그들이 군사권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는 운명적인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누이가 이방원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방원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지만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형제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특히 이방원은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무예에도 능했는데 이는 무예에 뛰어났던 처남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398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시 조선의 실권자였던 정도전이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형인 방간을 내세워 왕위 계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를 알게 된 이방원은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와 함께 정도전 제거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는 반란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과감한 쿠데타를 감행해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공으로 민무구는 정사공신 1등으로 민무질은 2등으로 책록되어 여강군과 여성군에 각각 봉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민씨 형제는 조선의 실세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2년 뒤인 1400년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방간이 주도하는 세력이 이방원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방간은 정도전이 자신을 내세워 왕위 계승을 준비했던 인물로 여전히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무구와 민무질은 다시 한번 이방원의 편에서 싸워 승리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공으로 두 형제는 좌명공신에도 올랐고 이제 조선에서 손꼽히는 권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면서 민씨 형제의 권력은 절정에 달하게 된 것이죠. 민무질은 좌군총재, 우군도총재를 역임하며 군사권을 장악했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는 등 외교 분야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신으로 선발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했죠. 1403년에는 예문관 총재로서 금속활자를 주조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문화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문물을 정비하고 문화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민무구 역시 승추부참지사 등 핵심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추부는 국왕의 의전과 군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의미했죠. 하지만 1407년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칩니다. 영의정부사 이화가 이들 형제를 탄핵한 것입니다. 이화는 민무구 형제가 어린 세자를 앞세워 실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섭정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될 상황이었죠. 특히 1406년 태종이 세자에게 선의하려다가 철회했을 때 이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자를 제외한 다른 왕자들은 제거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죠. 이는 왕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태종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태종은 점차 이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외척은 싹이 트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태종은 자신의 경험상 강력한 외척의 존재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1408년 이들의 아버지이자 태종의 장인인 민제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민제는 그나마 두 형제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방패막이 같은 존재였는데 그마저 사라진 것이죠.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질의 죄목을 10가지나 열거하며 이들을 몰아세웠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1402년 태종이 병을 앓을 때 9살짜리 세자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 태종의 선의를 바랐다는 것,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 등이었죠. 게다가 수백 명의 양인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다는 등 권력 남용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민씨 형제의 재산이 커지면서 토지와 노비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민씨 형제와 친분이 있던 많은 대신들도 연루되어 화를 입었습니다. 조, 김첨,
허응, 박돈지 등 당대 내로라 하는 관료들이 줄줄이 탄핵을 받았고 이무라는 관리는 처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민씨 가문이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만큼 많은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1410년 제주도로 유배된 두 형제는 자결을 강요받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조선의 최남단 유배지로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15년에는 동생들인 민무율과 민무애마저 불충 혐의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궁중의 노비 소송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이듬해 모두 죽음을 맞이했죠. 이로써 민씨 사형제는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한때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여흥 민씨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들의 누이이자 태종의 왕비였던 원경왕후의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태종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동생들이 모두 화를 당하면서 폐위 논의까지 나올 정도였죠. 민무고와 민무질 형제의 최후는 조선시대 외척의 위험한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종의 외척 제거 정책은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한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을 의미했죠.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과 조선시대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사형제 중 민무율과 민무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과 가문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가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무율과 민무애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대표적인 권문세족 출신이었는데요. 이들의 할아버지는 대광보궁 민변이며 아버지는 여흥부원군 민재였고 어머니는 여산송씨 부부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가문끼리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형제 중 맏형은 민무구, 둘째는 민무질, 셋째가 민무율, 막내가 민무애였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대단한 누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태종의 정비인 원경왕후입니다. 원경왕후는 태종과 총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대왕, 정선공주, 성령대군까지요. 이처럼 민씨 가문은 조선의 최고 권문세가였죠. 이런 배경 덕분에 사형제는 모두 승승장구했습니다. 민무율은 1403년 명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왔고 여원군에 봉해졌으며 지돈령 부사라는 고위직까지 올랐죠. 동생 민무애도 여원군, 이성군, 여산군에 차례로 봉해졌고 한성부윤을 거쳐 공안부윤까지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권신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긴 것이 바로 처가인 민씨 가문이었죠. 결국 1410년 3월 17일 맏형 민무고와 둘째 민무질이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사사됩니다. 이때부터 민무율과 민무애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1415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황주목사였던 염치용이라는 사람이 노비 소송에서 패소한 후 민무애를 찾아옵니다. 그는 태종이 내린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죠. 여기서 민무애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조카인 양녕대군에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양녕대군이 민씨 가문의 죄를 언급하자 민무애가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대답했죠. 이는 마치 세자 또한 민씨 집안에서 자랐으니 죄가 있지 않냐는 듯한 뉘앙스로 반문했던 겁니다. 당시 양녕대군의 입장도 곤란했는데요. 아버지 태종이 민씨 가문을 제거하려 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민씨 가문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죠. 게다가 태종이 민씨 가문을 숙청하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자인 양녕대군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어떻게든 자신과 민씨 가문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던 것이죠. 민무율이 급히 양녕대군을 쫓아가 그 말을 잊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이 일을 아버지 태종에게 보고했고 태종은 크게 분노했죠. 여기에 더해 과거의 일까지 밝혀지게 되는데요. 태종의 후궁 효빈 김씨가 경령군을 낳았을 당시 원경왕후가 이들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민무율은 해풍으로, 민무애는 청주로 유배를 가게 되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국문 과정에서 두 형이 죄 없이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당시 민무애가 염치용에게 들은 이야기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염치용은 노비 소송 과정에서 태종의 후궁과 정승하륜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는 왕실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었죠. 결국 1416년 1월 13일 두 형제는 자결을 명받고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들의 가족관계를 보면 더욱 비극적인데요. 민무율의 부인은 우계이 씨로 성산부원군 이직의 차녀였습니다. 특히 이직의 다른 딸은 태종의 후궁인 신순공주였죠. 또한 민무율의 딸은 심준과 혼인했는데 심준은 세종의 장인인 심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민무율은 세종의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처남의 장인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복잡한 인척관계는 조선 왕실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죠. 민씨 가문의 몰락 이후에도 그 여파는 계속됩니다. 세종이 즉위한 후에는 사돈이었던 심원마저 숙청당하게 되죠. 다만 민씨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종 즉위년인 1418년 8월 21일
태종은 이들의 처자들이 외방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립니다. 더 나아가 세종 17년에는 민무구의 아들 민내가 부사정에 임명되기도 했죠. 민무율과 민무애의 조카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요. 민무구의 아들 민추, 민무질의 자녀들인 민촉, 민분, 민삼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씨 사형제의 비극 이후에도 가문을 이어나갔죠. 결론적으로 민씨 사형제의 비극은 세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희생할 수 있다는 태종의 냉혹한 정치 철학입니다. 둘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대의 큰 흐름 앞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무구, 민무질 두 형들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민무율, 민무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